어머니는 스마트폰도 못 쓰시잖아요. 늙은이가 뭘 알아요? 맞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알아냈습니다. 오늘 세상이 믿게 됩니다. 68세 할머니의 완벽한 복수를.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68세의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지만 7년간 반복된 이 시간은 이미 제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반백의 머리, 깊어진 주름, 그리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 거울 속 여자는 언제부터인가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며느리 효진이의 방문 앞을 지날 때 저는 발소리를 더욱 죽였습니다. 효진이는 아침 9시 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고 그 전에 소음이라도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7년이면 배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부엌에 들어서자 냉장고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쌀을 씻고 냉장고에서 반찬 재료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시금치 나물,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마 위에 시금치를 올려놓고 다듬으면서 저는 문득 어제 일을 떠올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효진이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효진아, 나도 그 스마트폰이라는 거 좀 배워보고 싶은데. 효진이는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배워서 뭐 하시게요? 어차피 못 쓰실 텐데 돈만 낭비해요. 그 말에 제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효진이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그저 꺼져가는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민영이는 옆방에서 회사 서류를 보고 있었는지 이 대화를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들었어도 모른 척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냄비를 올려놓으며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 그 작은 네모난 기계를 손에 들고 살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도 식당에서도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그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만 그 세상에서 소외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된장을 풀어넣으며 저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이 집안이 무너져. 민영이를 잘 부탁해. 그 말 한마디가 저를 7년간 이 집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며느리의 차가운 말 한마디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제 인생은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살다가 끝나는 걸까? 아침 7시 밥상을 차리고 나자 효진이가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이 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이유는 오늘 중요한 촬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효진이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식탁에 앉아 또다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좋아요, 댓글, 공유. 저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효진이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니 좋은 일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은 사진 찍어야 하니까 예쁘게 좀 차려주세요. 효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처럼 차린 밥상을 다시 치우고 예쁜 그릇에 담아 다시 차렸습니다. 시금치 나물은 접시 가장자리에 동그랗게 담고 된장찌개는 뚝배기에 정갈하게 떠서 올렸습니다. 밥그릇도 하얗고 깨끗한 것으로 골라 밥을 소복이 담았습니다.
효진이는 저를 한쪽으로 비켜나게 한 뒤 휴대전화를 들어 식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각도 저 각도 수십 장을 찍은 뒤에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같이 찍을까요? 시어머니랑 같이 만든 아침 식사. 이렇게 하면 반응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진에 찍히는 것이 싫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효진이가 저를 사진에 담는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저를 향한 애정이 아니라 그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며느리로 보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효진이 앞에서 웃는 얼굴을 만들었고 효진이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사진이 찍혔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너무 굳으셨어요. 한 번 더 찍을게요. 좀 더 자연스럽게. 저는 더 크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눈도 함께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웃음이 아니라 그저 억지로 만든 표정일 뿐이라는 것을요. 사진 촬영이 끝나자 효진이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오늘 촬영 있어서 아침 못 먹어요. 다이어트도 해야 하고. 어머니는 드세요. 그 말을 남기고 효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정성껏 차린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혼자 먹게 될 식사. 아니, 처음부터 혼자 먹으려고 만든 식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안에서 씹히는 시금치 나물은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민영이가 출근하고 효진이가 촬영을 나간 뒤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그 작은 화면은 그들의 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낡은 폴더폰을 꺼내 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사준 것으로 전화와 문자만 할 수 있는 간단한 기계였습니다. 화면은 작았고 버튼은 닳아서 숫자가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 전화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뿐이었고 그마저도 민영이는 바쁘다는 이유로 잘 받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리모컨 옆에 효진이의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매달리는 걸까요? 화면을 켜려고 손가락을 대었지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화면만 떴습니다. 저는 조용히 태블릿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세계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효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화장으로 더욱 환해져 있었고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새로 산 옷과 화장품이었습니다. 저는 효진이에게 촬영이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대박이었어요. 광고 제의도 들어왔고.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인플루언서 되는 거예요. 효진이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지만 기분 좋은 일인가 보다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요. 밥은 알아서 드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효진이는 샤워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을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익숙해진 지도 오래였습니다. 저녁 7시 효진이가 외출 준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짙은 화장에 새로 산 옷을 입은 효진이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진짜 효진이의 모습이고 집에서 보이는 차가운 모습이 가면인지도 몰랐습니다. 효진이가 나간 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내용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오늘 아침 효진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못 쓰실 텐데 돈만 낭비해요. 정말 그럴까요? 68세라는 나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너무 늦은 걸까요? 저는 젊은 시절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장부를 직접 썼고 계산기도 다뤘습니다. 손님들과 흥정도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정말 작은 기계 하나를 다루지 못할까요? 밤 10시 민영이가 퇴근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선 민영이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영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민영이는 눈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내일 얘기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지쳐 있었고 며느리는 집에 없었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저는 또다시 혼자였습니다. 밤 11시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쓰던 것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저는 이 수첩에 하루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가 제게 했던 말들을 기록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2018년 3월 12일 식사 준비가 늦었다고 혀를 찼다. 2019년 7월 5일 내 방에서 나는 냄새가 불쾌하다고 했다. 2020년 11월 23일 명절 음식을 만들었는데 친구들에게는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다. 2021년 4월 8일 친정어머니 기일인데 나가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11월 24일 스마트폰을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어차피 못 쓸 거라고 했다. 저는 펜을 놓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누가 이걸 읽어줄까요? 아들은 바쁘고 며느리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그저 제 가슴 속 상처를 확인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68세가 늦은 나이라고요? 못 배운다고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 투명 인간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또렷한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68년을 살아온 이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방법을 찾을 거라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결심 하나가 제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지핀 것 같았습니다. 그 불씨가 얼마나 큰 불이 될지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다짐한 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친 뒤 저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가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스마트폰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를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을 나서려던 저는 효진이의 목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오늘 집에 손님 오는데. 청소 좀 해주셔야죠. 저는 복지관 일정을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효진이의 차가운 눈빛이 어떤 대답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마 모레도 저는 이 집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효진이의 손님은 오후 2시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여자분 3명이었습니다. 효진이는 그들을 반갑게 맞으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효진이가 좋아하는 허브티와 새로 산 수입 과자를 예쁜 접시에 담았습니다. 차를 내오며 저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은 저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았지만 관심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차를 나르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거실을 나오려던 저는 효진이의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정말 순하시죠? 제가 워낙 잘 모시니까. 그 말에 친구들은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요즘 SNS 반응이 정말 좋던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콘텐츠를 만드느냐고. 효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연출이죠, 뭐. 아침 식사 사진도 제가 차린 것처럼 찍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다 하시거든요. 저는 그냥 예쁘게 담아서 찍기만 하면 되니까 편해요. 그 말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손에 쥔 그릇이 미끄러질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고 계속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 효진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솔직히 집에 있는 가정부 수준이에요. 밥하고 청소하고 그것도 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시키고. 근데 뭐 공짜 가정부인데 나쁘진 않죠. 가정부.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7년간 이 집에서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며느리에게는 공짜 가정부의 일이었던 겁니다. 효진이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빨리 요양원 보내고 싶어 죽겠어요. 이 집 명의가 반은 시어머니 거라서 못 건드리는 거지. 그거만 해결되면 바로 보낼 건데.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버티는 이유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고 제가 있어야 이 가정이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집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친구들은 동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효진이가 정말 대단해. 효진이는 겸손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SNS에서는 효부 이미지 유지해야죠. 그래야 광고도 들어오고 팔로워들도 좋아하니까.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말에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 안쪽으로 들어가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제 가슴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효진이는 또다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거실을 정리하며 슬쩍 효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효진이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화면을 쓸어내리는 손가락,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숫자들. 저는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그것이 효진이에게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오후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공짜 가정부, 요양원, 장애물.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칼로 물을 썰면서도 국을 끓이면서도 그 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영이가 돌아왔습니다. 효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얼굴로 남편을 맞았습니다. 오빠,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들었지? 민영이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밥상을 차리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새벽 시장에 나가 일했고 과외비를 벌기 위해 남의 집 청소도 했던 그 아들이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효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휴대전화를 보고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저 밥을 퍼주고 반찬을 올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민영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민영이는 국그릇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정말 피곤해요. 빨리 쉬어야 해서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별일 아니야. 푹 쉬어라. 민영이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효진이도 곧 따라 들어갔고 저는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들, 빈 그릇들, 그리고 저. 이 풍경이 제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꼭 복지관에 가야겠다고. 효진이가 뭐라고 하든 저는 배워야 했습니다. 그 작은 기계가 무엇인지, 그 안에 무슨 세상이 있는지, 그리고 효진이가 그 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밤 11시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첩을 꺼내 오늘의 일을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나를 공짜 가정부라고 했다. 빨리 요양원 보내고 싶다고 했다. 진명애 때문에 참고 있다고 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리며 적혔지만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이 기록이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비였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효진이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이 집안이 무너진다고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여기 붙잡아 뒀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대로 세워진 적이 없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저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그런데 이제 누가 저를 위해 살아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심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마친 뒤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효진이가 뭐라고 해도 나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효진이는 오전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은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입구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분이 저를 보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스마트폰 교육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여자분은 더욱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매주 화요일이랑 목요일 오후 2시에 교육이 있어요. 오늘이 마침 화요일이네요. 등록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후 2시면 집에 돌아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효진이가 알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등록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스마트폰 교육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살아보겠다는 결심. 68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복지관 교육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처럼 나이든 어르신들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최 선생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따뜻한 미소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스마트폰이 무엇인지, 어떻게 켜는지, 화면을 어떻게 만지는지.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저희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설명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수첩을 꺼내 메모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최 선생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어르신 열심히 하시네요. 스마트폰 갖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없어요. 최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중고폰이라도 하나 마련해 오시면 좋겠어요. 직접 만져보셔야 배우기가 훨씬 쉬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고폰. 그 정도는 제 용돈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통장에 조금 있던 돈, 그것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를 위한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효진이가 거실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점심도 안 차려놓고.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지관에 갔다 왔어. 효진이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복지관요? 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교육 받으러. 효진이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나이에 그걸 배워서 뭐 하시게요? 시간 낭비예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효진이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늦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서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효진이가 뭐라고 해도 저는 계속 배울 것이라고.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새로운 줄을 추가했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시간 낭비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언젠가는 며느리가 그 작은 화면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것이다.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별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 별처럼 작지만 또렷하게 제 존재를 증명할 날이 올 거라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2번의 스마트폰 교육을 더 받았습니다. 효진이는 매번 제가 외출할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화요일 오전 저는 민영이가 출근한 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휴대전화 중고 매장이었습니다. 복지관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였는데 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남자분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스마트폰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중고로요. 남자분은 친절하게 웃으며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많이 비싸지 않은 것으로 원한다고. 결국 저는 15만 원짜리 중고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남편이 남긴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마지막으로 산 것이 1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옷이었는데 이제 그 돈으로 스마트폰을 사게 된 것입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은 작고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마트폰을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효진이가 알면 또 뭐라고 할지 몰랐습니다. 이건 제 비밀이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가진 제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관 교육 시간, 저는 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최 선생님은 기뻐하시며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전원을 켜는 법,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법, 그리고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법. 하나하나가 낯설고 어려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어르신.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최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박 할머니도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요. 요즘 세상 이거 모르면 바보 취급 받잖아요.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보 취급. 저는 이미 7년간 그런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게 싫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궁금한 것을 검색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색. 그 단어가 새로웠습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답을 주는 기계라니.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 속에서 화면을 켰습니다. 밝은 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최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무엇을 쳐야 할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글 자판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 검색 버튼을 누르자 수많은 글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내렸습니다. 고부 갈등에 대한 글, 며느리의 고민, 시어머니의 하소연. 세상에는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한글을 읽다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쓴 글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매일 무시당하고 아들은 아내 편만 들고 자신은 투명인간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더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응원했고 어떤 사람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견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 검색어를 고민하다가 저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효진이가 늘 보고 있던 그것. SNS라고 했던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검색했습니다. SNS란? 설명이 나왔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람들이 사진과 글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곳이라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검색했습니다.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음식 사진, 여행 사진, 사람들의 일상.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효진이도 이런 것을 하고 있을까요?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효진이의 계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검색창에 효진이의 이름을 쳤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박효진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며느리일까요? 한참을 찾다가 저는 한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효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효진이.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계정 이름은 효진 퍼펙트 라이프였습니다. 완벽한 삶. 저는 그 단어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한 삶이라니. 계정을 클릭하자 수많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팔로워는 5만 명이 넘었습니다. 5만 명. 저는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효진이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내리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에는 오늘 아침 정성껏 준비한 식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준비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거실 사진도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깔끔한 집 정리의 비결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소를 하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더 내리다가 저는 멈췄습니다. 제가 나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 효진이가 찍자고 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효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제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만든 미소가 역력했습니다. 설명을 읽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오늘도 힘내봅니다. 해시태그 효부, 해시태그 가족사랑, 해시태그 시어머니 사랑, 해시태그 행복한 며느리. 댓글은 수백 개였습니다. 효진님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시대의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유유? 본받고 싶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존경합니다. 저는 화면을 내리며 더 많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효진이의 SNS는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 완벽한 삶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이라기보다는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한 게시물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며칠 전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걱정이에요.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힘들지만 끝까지 잘 모실게요. 저는 스마트폰을 놓을 뻔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요? 깜빡깜빡 한다고요? 치매라고요? 저는 멀쩡했습니다. 며칠 전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효진이가 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5만 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효진이를 위로했습니다. 힘내세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효진님 같은 며느리를 만난 시어머니는 복 받으실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효진이가 들을까봐. 저는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삶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이용해 돈을 벌고 칭찬을 받고 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눈물을 닦고 효진이의 SNS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는 대신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캡처 기능을 최 선생님에게 배웠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효진이의 게시물들을 하나씩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이용한 게시물, 거짓말이 담긴 게시물, 그리고 광고 게시물. 효진이는 제 삶을 팔아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한 광고 게시물에는 협찬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몰랐지만 돈을 받고 올린 글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계속 캡처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증거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효진이를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젯밤 본 그 화려한 SNS의 주인공과 지금 제 앞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이 여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효진이는 아침 식사 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찍지 않았습니다. 그저 음식만. 그리고 곧바로 SNS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효진아, 나도 그거 할 수 있을까? 제 말에 효진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뭐요? 그 SNS라는 거. 나도 해볼 수 있을까? 효진이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농담하세요?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해요? 사진도 찍을 줄 모르시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고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몇 시간 동안 효진이의 SNS를 구석구석 봤습니다. 어떤 사진을 올리는지, 어떤 글을 쓰는지,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다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진이는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그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68세의 늙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비밀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저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최 선생님을 따로 찾아뵙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SNS에 올라온 거짓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이 되셨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며느리가 SNS에 저에 대한 거짓말을 올리고 있다고. 저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최 선생님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어르신, 그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 거짓말로 돈을 벌고 있다면 더 큰 문제예요. 증거를 모으셔야 해요. 증거요? 네. 게시물을 캡처하시고, 날짜를 기록하시고, 가능하면 댓글들도 저장하세요. 그리고 변호사님과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정문제 전문이신 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변호사를 만날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돈이 많지 않아요. 최 선생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분은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상담을 해주세요.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날 저는 변호사 강민재님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 명함을 꼭 쥐고 걸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것이 제게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효진이의 SNS 게시물들을 날짜별로 캡처하고 제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어떤 날 어떤 거짓말을 올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었는지, 또한 효진이가 친구들과 통화할 때 몰래 녹음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알려주신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효진이가 저를 조롱하는 말들,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는 말들, 집을 빼앗고 싶다는 말들. 저는 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제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언가에 집중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키울 때도 가게를 운영할 때도 이렇게까지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투명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도구로 사용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인간이었습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강민재 변호사님과 첫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효진이 몰래, 민영이 몰래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제가 모은 증거들이 담긴 스마트폰과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강민재 변호사님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인자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최 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며느리분 문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해 온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효진이의 SNS 캡처 화면들, 녹음 파일들,
그리고 7년간 적어온 수첩. 강 변호사님은 하나하나 꼼꼼히 보셨습니다. 한참 후 변호사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기에 가까운 행위예요. 며느리분이 어르신에 대한 거짓 정보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으셔야 해요. 특히 재산 관련된 대화가 있다면 그것도 녹음하시고요.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이 모든 것을 공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공개요? 네. 며느리분이 SNS로 거짓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그 SNS로 진실을 밝히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어요. 물론 법적 조치도 병행할 수 있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개, 진실을 밝히다. 그 단어들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겠다고. 그리고 적절한 시점이 오면 7년간 참아온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68세의 늙은 여자가 디지털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두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는 68세 시어머니 김순예. 다른 하나는 밤마다 스마트폰을 켜고 증거를 모으는 디지털 탐정 김순예. 복지관 교육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찍기, 캡처하기, 파일 저장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녹음하기. 최 선생님은 제가 배우는 속도에 놀라워하셨습니다. 어르신,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대단하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빨리 배우는 이유를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효진이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정희라는 친구와 2명의 다른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와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제 방에 숨겨둔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 선생님이 알려주신 원격 녹음 기능이었습니다. 제 방에 놓인 스마트폰이 거실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일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효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정말 대박이야. 이번 달 광고 수익만 300만 원 넘었어. 친구들은 감탄했습니다. 300만 원. 저는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효진이는 제 삶을 팔아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정희가 물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모르시지? SNS에 올라간 거. 효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시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써요? 그냥 옛날 폴더폰 쓰시는 분인데. 설마 제가 뭘 하는지 알겠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모른다고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효진이의 SNS 계정 이름, 팔로워 수, 어떤 광고를 하는지, 심지어 댓글 하나하나까지.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좀 찔리지 않아? 시어머니 이용하는 거잖아. 효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혹시 효진이에게도 양심이 남아있을까요? 하지만 효진이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양심? 시어머니가 저한테 뭘 해주셨다고? 그냥 여기 앉아서 밥이나 먹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집 살림 다 하는데 시어머니 이름이나 좀 이용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해준 것이 없다고요?
7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이 집을 위해 일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효진아, 혹시 나중에 들키면 어떡할 거야?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효진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들킬 일이 없어요. 설마 68세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제 SNS를 찾겠어요? 그리고 설사 알게 돼도 뭐 어때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 그 단어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요? 저는 지금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모든 것을 기록해 왔습니다. 대화는 더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효진이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큰 건 하나 계획하고 있어. 시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 그거 좀 정리할 생각이거든. 친구들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집을 어떻게? 시어머니 설득해서 명예 넘기게 할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집 팔면 최소 10억은 나올 거거든. 그럼 강남으로 이사 가고 더 큰 집에서 제대로 된 홈 스튜디오 차릴 거야. 근데 시어머니가 동의하실까? 효진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동의 안 하시면 요양원 보내면 되죠. 치매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후견인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남편도 제 편이고.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요양원, 치매, 후견인. 효진이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고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친구 중 하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효진아,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고. 효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다 알아봤어. 그리고 SNS에서는 계속 효부 이미지 유지할 거야.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선택한 아픈 며느리의 마음, 이런 콘셉트로 가면 오히려 동정표 더 받을 거라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부엌을 나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녹음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저장하고 강 변호사님께 보낼 폴더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이 집,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 집을 빼앗으려 한다니.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니. 저는 수첩을 꺼내 오늘의 일을 적었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집 명의를 빼앗을 계획을 말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라고 했다. 치매가 있다고 거짓말할 계획이라고 했다. 증거 녹음 완료. 그날 밤 저는 강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천천히 한 글자씩 눌러서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중요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을 빼앗으려 합니다. 내일 사무실에 방문해도 될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어르신,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파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제 무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늙은 여자가 가진 유일한 무기.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효진이가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고 스마트폰과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효진이었습니다. 저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효진이는 잠옷 차림으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복지관에 가려고. 이 시간에요?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해. 효진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요. 다녀오세요.
효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강 변호사님은 제가 가져온 녹음 파일을 들으셨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며느리분이 명백하게 사기와 재산 침해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증거를 더 모으셔야 해요. 특히 재산 관련 문서나 대화를 더 확보하시고, 그리고 며느리분의 SNS 활동도 계속 기록하세요. 광고 수익, 거짓 게시물, 모든 것을요. 얼마나 더 모아야 하나요? 최소 2, 3개월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해요. 며느리분이 큰 광고 계약을 맺거나 공개적인 행사에 나갈 때 진실을 밝히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 3개월.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7년을 참았는데 몇 달 더 참지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 더 준비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아드님. 결국 아드님께서 어머니 편을 들어주셔야 해요. 지금은 며느리 편인 것 같지만 진실을 알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민영이를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 아들이 과연 제 편을 들어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이 제 전부였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며느리의 차가운 말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과도 대립해야 할 수도 있다니.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제 편을 들지 않더라도 저는 제 길을 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철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효진이의 모든 SNS 게시물, 광고 수익 내역,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민영이와의 대화까지. 저는 작은 탐정이 되어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을 기록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불빛만 켜고 작업하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은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단순히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복지관의 박 할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물었습니다. 순례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조금 재미있어졌어요.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비록 그 이유가 복수를 준비하는 것이었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아직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영이가 집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효진이와 민영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숨겨둔 스마트폰의 녹음을 켰습니다. 효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뭔데? 이 집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민영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효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벌써 7년이야. 그동안 시어머니 모시느라 우리 인생은 뭐 했어? 강남에 집도 못 사고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오빠는 효자라서 좋겠네. 근데 나는 매일 시어머니 시중 드느라 내 인생 다 버리고 있어.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중을 든다고요? 실제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저였는데. 하지만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민영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 집 명예 정리해. 어머니 몫을 우리한테 넘기게 하고 집을 팔아서 강남으로 이사 가자. 그건 엄마가 동의하실까? 효진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동의하시게 만들면 되지. 아니면 요양원 알아보자고 하면 돼.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하면 어머니도 고민하실 거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효진이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제 민영이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민영이는 한참을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효진아, 엄마가 평생 사신 집인데. 그리고 이 집은 아빠가 남기신 거잖아. 효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인생은? 오빠는 회사에서도 승진 못하고 있잖아. 이 집 팔면 10억은 나올 거야. 그 돈으로 강남에 작은 집이라도 사고 나는 제대로 된 홈 스튜디오 차려서 수익 더 올릴 수 있어. 그럼 우리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엄마는 어디서 사시는데? 효진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원룸 하나 얻어드리면 되지. 아니면 좋은 요양원 알아봐도 되고. 요즘 요양원 시설 좋거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거야.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원룸, 요양원.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이 집에서 쫓겨나 낯선 곳에서 혼자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해봐야지. 갑자기 이런 얘기 꺼내면 엄마가 충격받으실 거야. 효진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얘기하자. 근데 오빠,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어머니도 이해하셔야 해. 대화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녹음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지금 아내와 함께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민영이는 완전히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반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이해하실 거야라는 말로 자신의 양심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오늘의 일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영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민영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민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말이에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명예 같은 것도 좀 정리하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민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 제가 아는 민영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민영이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리라는 게 무슨 뜻이니? 민영이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명의를 제 명의로 옮기는 거요. 그럼 나중에 상속 문제도 간단하고 관리도 편하고.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니? 당연히 여기서 계속 사시죠. 다만 명의만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민영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영아, 엄마가 바보 같아 보이니? 민영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명의를 내 앞으로 옮기면 엄마는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집을 팔 수도 있고.
민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효진이가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쫓아낼 리가 있겠어요? 저는 효진이를 보았습니다. 7년간 저를 무시하고 거짓말로 돈을 벌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그 여자를.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효진아, 내 마음은 내가 알아. 7년 동안 지켜봤으니까. 효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의는 옮기지 않을 거야. 이 집은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고 내가 평생 산 집이니까. 민영이가 불렀지만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효진이가 민영이에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강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며느리와 아들이 집 명의를 빼앗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어르신, 절대 명예 옮기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효진이와 민영이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효진이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습니다. 오빠가 제대로 얘기를 못해서 그래. 이러다가 어머니가 끝까지 버티면 어떡할 거야? 민영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거부하시는데 어떡해? 효진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방법은 있어. 어머니 치매 진단받게 하면 돼. 그럼 법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효진이는 정말로 저를 파멸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제 아들은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강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어젯밤의 녹음을 들려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정말 심각해요. 며느리분이 치매 진단을 조작하려 한다면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학대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집 명의에 대해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할게요. 그리고 어르신,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정신과 검진까지 포함해서요. 어르신이 정상이라는 의료 기록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8세에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제 집을,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 곧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예요. 며느리분이 SNS에서 큰 계약을 맺거나 공개적인 행사에 나설 때, 그때 모든 것을 밝혀야 해요. 언제쯤일까요? 변호사님은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봄쯤? 며느리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면 알려주세요. 그때 우리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쉬었습니다. 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이 아파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들어왔던 이 집, 아들을 키웠던 이 집,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담긴 이 집. 이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단순히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존엄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효진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뭔가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며 효진이를 보았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무시했던 68세 할머니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투명인간으로 만들려 했던 여자가 이제는 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수첩에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2025년 2월 15일 며느리와 아들이 집 명의를 빼앗으려 했다. 법적 보호 조치를 취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7년간의 침묵에서 3월이 왔습니다. 봄의 시작이었지만 이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효진이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진명의 이야기를 거절한 이후 효진이는 더 이상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민영이도 어색해했습니다. 아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척했습니다. 밤마다 스마트폰을 켜고 효진이의 SNS를 확인하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효진이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팔로워는 이제 8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영이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척들이 온다고. 고모, 삼촌, 사촌들까지. 작은 가족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효진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효진이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 전, 갈비찜.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지만 저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제 요리 솜씨만큼은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 모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며 음식을 나르고 차를 내왔습니다. 효진이는 평소와 달리 친절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실 때였습니다. 효진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모임을 제안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어머니에 대해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효진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효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자꾸 깜빡깜빡하세요. 아침에 밥을 하셨는지 기억 못하시고 같은 말을 몇 번씩 하시고. 저는 그 말에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고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효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병원 가시자고 해도 완강히 거부하세요. 본인은 멀쩡하다고만 하시고. 저희도 걱정이 돼서요.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치매 초기 증상 같은데 빨리 검사 받아보셔야 해. 같은 말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는 멀쩡해. 깜빡거린 적도 없고 같은 말을 반복한 적도 없어. 하지만 효진이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이렇게 화부터 내시잖아요. 요즘 감정 기복도 심하시고. 삼촌이 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냥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고, 혹시 모르니까. 저는 삼촌을 바라보았습니다. 친척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효진이가 짜놓은 각본이라는 것을. 민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병원 한번 가봐요.
그냥 검사만 받아보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은 아내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의 각본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검사받을 필요 없어. 나는 정상이니까. 효진이는 한숨을 쉬며 친척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그 순간 고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효진이가 이렇게까지 걱정하는데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고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척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 효진이를 믿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본 완벽한 며느리 효부의 이미지를. 그들은 제 말보다 효진이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효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은데 이렇게 거부하시니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슬픈 것처럼. 저는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록해야 했습니다. 친척들은 효진이를 위로했습니다. 고생이 많다. 요즘 시대의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 정말 대단하다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우는 대신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효진이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효진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게시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친척 모임 사진이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맨 뒤에 흐릿하게 보이는 제 모습. 캡션을 읽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모여서 시어머니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깜빡하시는 일도 많고 감정 기복도 심하세요. 병원 가시자고 해도 거부하시고 유유. 가족들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해시태그 시어머니, 해시태그 치매 초기 증상, 해시태그 걱정, 해시태그 힘내요. 댓글은 벌써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효진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유유. 우리 엄마도 그러셨는데. 병원 빨리 가보세요.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효진님 같은 며느리 만나신 시어머니는 복 받으셨어요.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월의 오후였지만 저는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친척들이 떠난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밤 10시쯤 민영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녁 드세요. 제가 사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영이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켜고 강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친척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고 SNS에도 올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르신, 내일 아침 9시에 병원 예약해드렸습니다. 정신과 검진 받으실 거예요. 어르신이 정상이라는 의료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의 SNS 게시물 모두 캡처해두세요. 이제 곧 끝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년간의 침묵이 끝나고 진실이 밝혀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병원에 갔습니다. 효진이와 민영이가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억력 검사, 인지 기능 검사, 정신상태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나이에 비해 정말 정상이세요. 기억력도 좋으시고 인지 기능도 또래보다 훨씬 좋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진단서를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정상이었습니다. 효진이가 뭐라고 하든 저는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강 변호사님 사무실로 갔습니다. 진단서를 보여드리자 변호사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완벽해요, 어르신. 이제 며느리분이 어떤 거짓말을 하든 우리에게는 의료 기록이 있어요. 이제 언제 끝낼 수 있나요?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분이 큰 행사에 나가는 때를 기다려야 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SNS를 계속 지켜보세요. 분명 기회가 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7년을 기다렸는데 몇 주쯤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진단서가 가방 속에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효진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병원. 효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병원요? 어떤 병원? 저는 효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신과 검사 받고 왔어. 효진이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결과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상이래. 기억력도 좋고 인지 기능도 또래보다 훨씬 좋대. 그 순간 효진이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이야. 효진이의 모든 거짓말이 밝혀질 날이 곧 올 거야. 그날 밤 저는 수첩에 마지막 페이지를 적었습니다. 2025년 3월 21일 정신과 검진 결과 정상. 이제 며느리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두렵지 않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4월 초 효진이에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SNS에서 인기 있는 완벽한 며느리 토크쇼에 출연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효진이는 그 소식에 들떠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앞에서도 친구들과 통화하며 기뻐했습니다. 대박이야. 완벽한 며느리 토크쇼에 나간다고. 이거 나가면 팔로워 10만 명은 무조건이야. 광고 계약도 엄청 늘어날 거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강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대로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님, 며느리가 토크쇼에 나간대요. 4월 15일에. 전화 너머로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완벽해요. 바로 그날이에요.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효진이의 SNS 게시물 캡처 화면, 녹음 파일, 진단서, 그리고 7년간 적어온 수첩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복지관의 최 선생님은 제가 USB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르신, 정말 용감하세요. 7년을 참으셨다가 이제 진실을 밝히시는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말할 때가 됐어요.
4월 15일이 다가왔습니다. 효진이는 그날을 위해 새 옷을 사고 미용실에 갔습니다. 집안은 효진이의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아니, 침착한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토크쇼는 오후 2시에 시작이었습니다. 효진이는 아침 일찍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효진이는 완벽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민영이가 효진이를 촬영장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가기 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효진아, 잘하고 와. 효진이는 저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들이 나간 뒤 저는 제 방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사주신 정장이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가 보였습니다. 68세의 할머니가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여자가 보였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제 집 앞으로 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는 USB와 수첩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르신, 준비되셨어요? 네. 7년 동안 준비했어요. 촬영장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가는 동안 변호사님은 제게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어르신, 무대에 올라가시면 제가 준비한 대로 하시면 돼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진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 그것만 말하면 되었습니다. 촬영장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효진이의 팔로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효진이를 보기 위해 왔을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으니까요. 강 변호사님이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저는 객석 맨 앞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무대가 바로 눈앞에 보였습니다. 오후 2시 토크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진이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SNS에서 8만 팔로워를 가진 완벽한 며느리 박효진 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효진이가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명을 받은 효진이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회자가 효진이에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효진님, SNS에서 정말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비결이 뭔가요? 효진이는 겸손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을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거죠.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객석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사회자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가 정말 드문데 힘들지 않으세요? 효진이는 잠시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힘들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셔서 더 힘들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서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거부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잘 모실 거예요. 그 순간 객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나라면 못할 것 같은데 진짜 효분의 같은 말들이 들렸습니다. 효진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죠. 사회자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객석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효진이도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어르신, 누구세요? 저는 마이크를 건네받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순례입니다. 저 사람의 시어머니예요. 순간 객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효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스크린에 두 번째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효진이의 SNS 게시물과 실제 상황을 비교한 화면이었습니다. SNS 시어머니와 함께 만든 아침 식사. 실제 제가 혼자 만든 음식을 효진이가 찍은 사진. SNS 힘들지만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실제 공짜 가정부라서 나쁘지 않죠. 효진이의 녹음. SNS 어머니 치매 초기 증상으로 걱정됩니다. 실제 제 정신과 진단서 정상, 나이 대비 인지 기능 우수.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효진이의 팔로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7년간의 기록입니다. 이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저를 이용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모두 여기 있습니다. 스크린에 마지막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효진이의 광고 수익 내역과 함께 집 명의를 빼앗으려 한 대화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 그거 좀 정리할 생각이거든. 동의 안 하시면 요양원 보내면 되죠. 치매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후견인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객석은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효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는 효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당신이 7년 동안 숨겨온 진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효진이에게 물었습니다. 효진님, 이게 사실인가요? 효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객석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7년간 투명인간처럼 살았습니다. 이 며느리에게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존엄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합니다. 68세의 늙은 여자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도 인간이라고.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 그러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촬영장을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용감하세요. 어르신 응원합니다. 며느리가 너무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어르신, 완벽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4월의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그날 저녁 토크쇼 영상은 SNS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는 몇 시간 만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대부분 효진이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기꾼이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 이용해서 돈 벌다니. 언팔했어요. 더럽다. 효진이의 팔로워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광고주들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효진이의 SNS 계정은 신고가 폭주해 정지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영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저는 민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달라지면 돼. 효진이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효진이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협의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영이도 동의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효진이는 집을 떠났습니다. 광고주들로부터 계약금 반환 소송을 당했고 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복수가 달콤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5시가 아니라 7시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아침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민영이는 이제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저녁에 온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이제 저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례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박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셨습니다. 저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진 찍는 법을 배워볼까요? 수업을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에 제가 이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믿었을까요? 68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고 며느리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모습을요. 점심은 최 선생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복지관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평온해 보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온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 며느리분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효진이. 저를 7년간 괴롭혔던 그 여자.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연락도 없고.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후회는 안 하세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폭로한 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오후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혼자서 천천히 걷는 것이 좋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도 그 구름처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늘, 나무, 벤치.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순간들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 민영이가 집에 왔습니다.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과 사왔어요. 고맙다 들어와. 민영이는 예전보다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혼 후 민영이는 많이 변했습니다. 더 솔직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민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계시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외롭지 않아. 오히려 자유로워. 제가 다시 같이 살까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민영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보호해드렸어야 하는데.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리고 너도 피해자였어. 그 사람한테. 민영이가 떠난 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저는 제 방에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이제는 효진이의 SNS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대신 박 할머니가 보낸 사진을 봤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조금 흐릿했지만 그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말 잘 찍으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잘 찍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모티콘을 쓰는 것도 이제 익숙했습니다. 68세에 배운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효진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때 좋은 며느리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7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으니까요.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이 저에게 말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걱정했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68세에 새로 태어났어요. 눈물이 났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이겨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7년간 적어온 그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평온한 하루였다. 복지관에서 수업을 하고 산책을 하고 아들과 저녁을 먹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지만 행복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수첩을 덮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수첩은 더 이상 고통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증거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68세 김술래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 저는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젊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세 식구가 함께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아침의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하루. 제가 살아가는 하루. 68세 김순례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먼저 소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